미국 예외주의의 비밀. 중국의 정치 철학적, 도덕적, 문화적, 경제적 영향. 이제 우리는 정치 사상적, 제도적, 문화적, 도덕적으로 예외적인 미국 민주공화의 탄생과 공화국자가 빠졌어요. 미국적 정치 문화의 형성에 본질적, 결정적으로 기여한 정치 사상, 정치 문화, 정치 제도의 원천을 규명함으로써 미국 예외주의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말에 깊이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야만 한다. 미국의 반유럽적 고립주의를 정의하고 정초하는 워싱턴과 제퍼슨의 언사에는 그 어디에서도 전혀 청교도 냄새가 나지 않고 오히려 미국도 중국 특유의 고립 위치에 서기를 바란다는 제퍼슨의 말에서 확실히 중국적 풍미가 풍기고 있다. 청교도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도 흔적도 없고 중국 냄새가 나는 거야. 이 짱깨 냄새가. 자. 일단 여기서 분명한 것은 국부들의 반유럽적 고립주의와 자유, 평등의 정치사상적 원천이 개신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원천은 진정 어디란 말인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1999년 대통령 재직 시의 공식 석상에서 미국 예외주의의 비밀을 해명할 단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언급을 한 바 있다. 미국이 탄생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창의, 지식, 풍요의 보루로서의 중국이 미국인의 생활에 충격을 주었고 중국이 발명한 인쇄술로부터 그들이 생산한 시문에 이르기까지 의학과 수학에서부터 나침반과 인도주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가장 오래된 선물들 중 많은 것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도 2009년 미국과 중국의 특별한 역사적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이 세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미국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중국 역사의 풍부함을 알고 있다. 중국 인민이 이 위대한 나라를 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인민의 재능을 안다. 미국 대통령들의 이 언급들은 단순한 의전용 외교수사일 수 있다. 뭐 그들 초청해놓고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건 안 되지. 거짓말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자. 하지만 필자가 여기서 중시하는 것은 미국 지도자들이 이렇듯 미국 예외주의와 유교 문화 간에 가로놓인 어떤 긴밀한 연관관계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예외주의의 기원과 관련된 비밀은 바로 독립전쟁 전후 미국이 유교 문명과 공자 철학의 지침에 따라 봉건적 유럽 문화와 앙싱 레짐의 낡고 타락한 정치사회적 유제를 깨끗이 청산하면서 새로이 형성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다. 미국의 독립혁명과 사상 초유의 근대적 민주공화국의 창건은 16세기 중반 이래 250년간 계속된 공자 철학과 유교 문명의 서천 과정의 궁극적 성과였다. 구태의연한 서구주의자, 기독교주의자, 고색창연한 베버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구식민지와 비서구 지역의 서구숭배주의자, 숙미주의자들은 이 말에 손사래를 칠 것이지만 지금은 가령 키어스텐 데이비스의 세컨드 핸드 신화주의와 유교적 혁명가와 같은 미국 대학의 일개 석사학위 논문도 미국 애국자들이 읽은 유럽의 공자 해석과 미국 혁명 철학 간의 명백한 연관을 확인하고 철학 문헌에서 발견되는 이런 연관이 예술, 장식 분야에도 연장되어 동일한 강도로 나타났다고 갈파한다. 석사학위 논문도 이런 게 나올 정도니까 아는 놈들은 꽤나 안다는 소리야. 내가 혼자 세계에서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 많이 연구가 어느 정도는 진행된 거예요. 다만 미국 놈들이 모르고 대부분의 미국 놈들이 한국 놈들은 더 모른다는 사실, 그거 외에는 다른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없어요. 더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알려지겠죠, 다들. 자. 미국에서 신화스리, 즉 서양의 중국풍 예술 공예사조는 영국을 돌아 들어온 또는 영국에서 리메이크되어 들어온 세컨드 핸드 신화스리였다. 이 세컨드 핸드 신화스리는 18세기 북미 식민지의 일반 부유층의 생활에만 스며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걸출한 미국 예외주의자들의 저택과 사적 공간에도 확산되어 있었다. 모든 가구와 모든 도자기, 사발 이런 것과 모든 울타리, 문이나 이런 것까지 다 중국식으로 한동안 계속 꾸몄단 말이에요. 자. 미국 혁명가들은 독창적 관점에서 공자 철학과 신화주의를 재창조해서 개인적으로 즐기고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가령 토마스 제퍼슨이 자기 고향 몬티첼로의 저택 건축에서 중국식 격자 난간을 사용한 의미는 건축 자체를 뛰어넘었다. 그는 건축이 미국적 대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건물은 벽으로 둘러싼 구조물일 뿐만 아니라 미국 이념의 은유였다. 건물을 짓는 것은 국가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미국 건물의 건축이든 유럽과의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연결을 분쇄하려는 미국적 욕망을 표현해야 한다. 건국 세대의 미국 정치가들 간의 암묵적 합의는 유럽과 분리된 정치적 운명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제퍼슨은 유럽 국가의 복제물이라기보다 북미의 신민, 신국을 만들기로 작정했다. 그는 중국 문화로부터 들어온 요소들이 이 신민, 신국을 건설하려는 노력에서 아주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자신의 건물 속에 중국 요소들을 통합하는 것을 민족을 위한 새로운 정체성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로 간주했다. 그러므로 그는 중국적 설계들을 그의 건물 속으로 통합하고 영국 양식을 복제하는 것을 거부했다. 키어스틴 데이비스에 의하면 너무 철저했죠. 정치적인 제도를 만드는 정치 사상에서만 그렇게 유교적인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생활 문화 이런 것까지 싸그리 탈영국화 또는 유교적 중국적 양식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벤저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토마스 페인, 제임스 메디슨 등 미국의 걸출한 독립혁명가들은 거의 다 유교적 혁명가들이었던 것이다. 혁명가들의 저택에 흔히 걸려있던 공자 초상과 그들의 특이한 세컨드핸드 신화들이는 이 유교적 혁명가들의 사상적, 정치적 지향을 표현했다. 공자를 자기 현관에 공자 초상을 걸어놓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쳐다보고 출근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유교적으로 삶을 살았다. 형태보다는 훨씬 더 특히 김밥만 생각하고 있어. 자. 이 때문에 미국 혁명가들에 의한 신화지리의 이런 창작과 이용은 단순히 영국 신화지리의 모방이 아니라 공자 철학적 혁명 이념과 유교적 도덕 혁명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그것의 새롭고 특이한 활용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몬티첼로 개인저택에서 고전적 팔라디오 요소들과 혼합된 중국식 격자 난간과 격자 창틀 및 중국식 천장 등의 독특한 제퍼슨식 신화지리는 단순히 제퍼슨이 자신이 중국 문화와 중국 철학을 존중한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 표현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적 혁명가로서의 제퍼슨의 정치사상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비밀 요소이기도 했다. 근데 이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청교도를 믿는 대중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교적인 걸 싫어하거든. 너무 종교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 자기 비밀 철학은 이렇게 이런 중국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것은 바로 제퍼슨식 또는 미국식의 독특한 신화지리와 유교적 자유, 평등 사상의 독특한 미국적 이해는 신국으로서의 미국의 정치 사회 문화가 유럽의 그것과 가장 선명하게 구분되는 미국 예외주의의 핵심 요소였던 것이다. 일본 놈들은 쌀을 수출했는데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했어요. 캘리포니아 쌀하고. 미국 쌀 밑자로 졌거든 일본이. 가격 경쟁에서 진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쌀이 동부에서도 생산했지만 캘리포니아 쌀이 어마어마한 산출고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쌀 농사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은 다 한국인들이었어요. 억만장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임시정부 공군을 창설하는데 모든 돈을 다 댔죠. 미국에서 소년 비행단을 창설해서 폭탄을 싣고 가고 폭포에다 폭탄 떨어뜨리려고 공군을 창설했었어요. 그 돈을 그 쌀농사 지어서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그 미장 농법이 기술적으로 대단히 월등한 거예요. 일본 쌀을 물리치려고. 물론 내 때로는 미국 내 때를 살고 나가는 거지만. 자, 시작합시다. 하겠습니다. 신화지리의 이러한 새로운 활용은 미국의 유교적 혁명가의 눈으로 중국을 바라본 데 기인한 것이다.
미국은 식민지 시대부터 영국이 중국을 보는 눈과 사뭇 다른 눈으로 중국을 보아왔다. 영국은 16, 18세기 중반까지 중국을 우러러봤다. 그러나 영국 경제가 모든 중국 수입품을 모조의 수입 대체 산업을 국가 기관 산업으로 일으키는데 전반적으로 성공하고 유럽 제국에서 중국 상품에 대한 수입 대체 산업, 즉 시쳇말로 짝퉁 산업이 급성장하는 것과 반비례로 중국 경제는 해외 판로를 잃고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때 중국 상품에 대한 한 4, 50가지의 품목이 있는데 그걸 다 모조품, 즉 짝퉁 생산하는데 성공해요. 성공하면서 그걸로 떼돈을 번 사람들이 백만장자들이 영국에 엄청 많이 나타나요. 그 자본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을 일으킨다. 응? 산업혁명의 자본 기반을 형성하게 만들어준 건 중국 제품의 짝퉁 생산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의 배후에는 중국 모조품이 있었다. 자. 영국과 프랑스는 중국에서 경제 침체의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된 1770년대에서 90년대부터 1792년 중국 황제에게 파견된 영국 특사 맥카트니가 1793년 건륭제를 접견할 때 취한 태도에서 보듯이 스스로를 중국과 대등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우월감에 빠져 오만해졌고, 이때부터 중국과 극동제국을 제국주의적 경략 대상으로 여기며 단순한 타자로 주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맥카트니가 끝내 곧도 9번 절하는 걸 안 해요. 끝까지 거부해. 이거 뭐 관계가 좋았겠어? 결국은 통상 요구에 대한 모든 걸 중국 황제가 거부해 버리죠. 그 태도, 그 오만한 태도를 영국에서는 뭐 잘했다고 많이 칭찬했는지 모르지만 미국인들은 아주 안 좋게 봤어요.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오만하게 무례하게 굴다니 이렇게 해석해서 나중에 보면 그 맥카트니 사절단을 비난하는 시도 쏟아져 나와요. 미국에서. 자. 그러나 미국인들은 이때에도 스스로가 영국인들에게 천시받던 식민지민의 경험 속에서 중국을 결코 미국의 타자로 내려다볼 수 없었다. 미국은 독립 이후에도 신생공화국의 정치적 제도화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정신적, 문화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오히려 극동의 유교 제국을 더욱 의존적으로 동경하고 배우려고 했다. 이런 까닭에 데이비드 웨어는 극동에 대한 미국의 이런 색다른 경험의 원인을 이렇게 갈파한다. 진정으로 식민지적 굴종은 그 자체가 미국적 경험의 일부였고, 그래서 18, 19세기 미국인들은 유럽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동방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식민적 경략 대상, 정복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뭔가 배워야 될 대상으로 우러러봤다는 뜻이야. 영국 눈하고 미국 눈은 달랐던 거죠. 정반대의 눈이라고 봐야 돼요. 자. 이 점은 서양이 동양을 단순히 자기의 타자로 주변화시켜 왔다는 오리엔탈리즘의 이론가 사이드조차도 인정한다. 미국인들은 영국인과 프랑스인들이 느끼는 것과 동일한 것을 동방에 대해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그 이유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권력이 뒤늦게까지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좋기 2세기 동안 그 자신이 식민지 식민이었다. 그리고 독립 이후 미국 자체는 당시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을 덮친 제국주의적 광기로부터 벗어나 극동의 순수한 무역 회사들을 차렸다. 근데 이 사이드가 미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이 나쁜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타자로 여기지 않았다 중국을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지만 다른 이론은 또 많이 틀린 거예요. 이 시기 구분을 못한 거지. 18세기 말까지는 유럽의 모든 11개 국가도 중국을 우러러봤거든요. 그 이후에 변하면서 이제 중국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아랍 문명까지도 타자로 업신여기기 시작하고, 타자라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고 경략, 정복 대상이라는 뜻으로밖에는 이해하지 않으니까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아닌 것들이야. 그러면은 서로 다른 것들이 많은데 인도도 유럽, 아랍과 다르고 아랍도 중국과 다르고 아프리카도 중국과 다른데 모조리 우리들이 아닌 것들
하나로 뭉쳐져 버리는 거야, 타자로. 그렇게 보는 눈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닌데, 사이드는 서구인들은 동방을 늘 그렇게 봤다고 일반화시키는 개념이 오리엔탈리즘이야. 응? 대단히 폄하적인 의미로 여기 쓴 건데, 근데 그 이전에 루이 14세나 15세나 나중에 16세에 이르기까지 영국에서는 그런 빅토리아 여왕이나 뭐 그 이전에 저런 제임스 시대, 에드워드 시대 이런 시대의 영국이 쓰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은 대단히 좋은 말이었어요. 중국을 특히 여러 동방 중에서도 중국을 높이 치는 그런 개념으로 썼던 거라고.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은 말을 안 해요. 이 사이드는 늘 옳은 개념은 아니라고. 19세기 시기에 서양이 동방을 바라본 개념은 이 사람은 오리엔탈리즘에 맞아 떨어질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공자 철학과 유교 문화는 언제부터 북미에 전해졌는가? 북미 식민지 거주자들은 독립 전에도, 정확히 말하면 18세기 초 이전부터도 중국과 극동에 대해 큰 호기심이 있었고, 중국과 공자 철학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정보를 거의 같은 양의 신화적 전설과 함께 습득해 활용할 수 있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태어난 1706년부터 토마스 제퍼슨이 사망하는 1826년까지 120년간은 미국의 계몽주의 시대였다. 자, 거기 37번 각주의 그 책을 보세요. 아날드 올 알드리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목이 The Dragon and the Eagle, 용과 독수리라는 말인데 독수리는 미국을 뜻하고 드라곤은 중국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제는 The Presence of China in the American Enlightenment, 미국 계몽주의에 있어서 안에서의 중국의 존재, 중국이 들어있는 거야 거기에. 그런 책이니까 이건 미국 사람으로서 쓴 상당히 깊이 연구한 책이에요. 미국은 중국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응? 뭐 내 책보다 훨씬 더 깊이 파고들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오류도 많아. 내 오류도 바로 잡아주고 어떻게 그러죠. 뭘 이 사람이 실수해서 잘못 계산하고 있는가. 특히 이제 사료를 보는 데 있어서는 정밀하게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류를 범하고 그러더라고. 가령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신문사 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신문에다가 공자 경전을 영어로 번역된 걸 연재를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오류를 범하는 거야 거기서. 그게 공자 경전인데 해석인 줄 알고 이제 그런 오류를 범하거나 기타 페이지를 잘못 쓰거나. 자. 중국에 관한 지식과 구체적 정보의 확산은 그 자체로서 미국과 유럽의 두 대륙에서 다 계몽의 개념과 연관된 사상적 효모의 중요한 계기를 표현했다. 식민 시기의 미국인들에게 중국은 대다수가 아시아 자체를 본 적이 없는 유럽 필자들의 중국관에서 반사된 세컨드 핸드 이미지였다. 18세기 말 런던이나 파리에서 인쇄된 모든 중국 지식과 유교 사상들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서 재등장했다. 그러나 독립전쟁과 중국과의 직거래 무역의 개척과 발달 이후에 많은 미국인들은 중국 땅을 밟았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중국을 직접 체험한 이야기들을 글로 썼다. 그 결과로 중국에 관한 수많은 서책들이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1785년부터 1825년까지 40년 동안 줄지어 쏟아져 나왔고 이와 더불어 신문과 잡지에 중국과 공자에 관한 짧은 글들이 즐비하게 등장했다. 18세기 말에 중국은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제국이었던 반면 미국은 가장 젊은 공화국이었다. 가장 오래된 나라와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만나는 거야. 자. 중국은 서구 세계에 대해 고립주의적이고 내향적이고 전통적이었던 반면 미국은 중국과 아시아를 향해 외향적이고 맹렬하고 정력적이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의 첫 교류의 역사는 상호적 이해와 협력의 기록이 아니라 많은 점에서 대비적 문화들의 충돌이었다.
미국인들은 중국인들에 대해 호기심이 많아 꼬치꼬치 캐묻고 싶었던 반면 중국인들은 미국인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경멸적이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접촉은 유럽과 동방 간의 초창기 접촉처럼 사상적 혼합이나 교환이 아니라 문화가 동방에서 서방으로 일방적으로 흐르는 단순한 서천이었다. 프랭클린은 32세 나이 1738년에 그의 신문에 영역본 공자 경전을 연재했고 훗날 어떤 개신교 설교자에게 대놓고 공자를 동방의 유명한 개혁가라고 소개하고 중국인들을 국민들 중 가장 유구한 국민이자 오랜 경험에서 가장 지혜로운 국민 또는 계몽된 국민, 존재하는 모든 국민 중 가장 유구하게 문명화된 국민이라고 칭송했다. 아니 거기다 목사한테 대놓고 그런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겠어요. 중국관이. 그리고 제퍼슨은 28세 이전에 우임금의 유훈, 민유 방목론을 노래한 서경, 하서, 오자지가를 부록으로 실은 호구전과 조씨고와 영역본을 감명 깊게 읽고 그의 여동생의 남편에게 이 중국 소설들을 필독서로 권했고 대통령 재직 시에는 공자가 대학에 인용한 위나라 무공찬가를 베껴 읊었다. 토마스 페인은 종교 안에서의 폭정은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폭정 중에서 최악의 폭정이다고 천명하고 성서로부터 특별한 권위를 박탈하고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쉴 새 없이 늘 들썩이는 잔인한 백성으로 비하하고 예수의 교서를 공자가 이미 500년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장 핵심을 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자가 이미 500년 전에 설교한 내용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격화시킨 반면 중국인들을 온유한 예법과 훌륭한 도덕을 가진 백성으로 칭송하고 공자를 예수보다 높이 격상시킴으로써 공자를 절대적 지위로 받들었다. 토마스 페인은 여러분들이 알지만 토마스 페인이 이렇게 심하게 컨푸시아니스트 공자주의자인지는 몰랐지. 나아가 미국 문필가 겸 언론인 필립 프레노는 독립 후 처음으로 중국과의 직거래 교역로를 열기 위해 광동으로 떠나는 미국 상선 The Empress of China호의 출항을 환호하는 시를 지었고 한 애국자는 중국 황제에게 파견된 영국 특사 맥카트니를 비난하는 또 다른 시를 지었고 맥카트니의 오만함을 비난한 시지. 1743년 프랭클린, 워싱턴, 아담스, 제퍼슨, 해밀턴, 페인, 로시, 메디슨 등 국부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한 뒤 프랭클린이 1769년 재창립한 미국 철학회는 펜실베이니아의 인디언 캠프 한복판에서 출토된 한 권의 중국 서적을 놓고 눈이 휘둥그레져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조사 어떻게 거기서 중국 책이 나왔겠어? 응? 인디언 캠프에서 중국 책이 튀어나오고 뭐냐 이거 그냥 놀래고 휘둥그러져 있었던 거야. 아마 미국인들이 잘못해서 떨어뜨리고 한 걸까요? 그렇게 우연이라기보다는 최초에 도착했던 미국인들이나 또는 기타 프랑스인들이 인디언과 교류가 많았던 거죠. 서로 주고받는 교류 속에서 이제 그것도 선물로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지. 우연히 떨어뜨리고 갔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책이 비싼데 보물보다 비쌌는데 1860년 이전까지는 책은 금보다 비쌌어요. 1860년 이후 이게 지역 연판 기술이 나오면서야 혁명적인 역할을 인쇄술이 했다고 그랬죠. 그러기 전에는 엄청 비쌌어요. 다. 자. 이런 정도의 시대사적 사건들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유교 철학과 중국 문화가 얼마나 건국 전후의 미국 사회 속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보여준다. 그러나 상술했듯이 다양한 이유에서 미국인들의 동양 경험은 서구인들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18세기 미국에서 중국과 동양은 역설적으로 서양의 계몽주의적 가치들을 강화하는 수단이었다. 또한 프랭클린, 제퍼슨 등의 국부들과
에머슨, 소로우 등 건국 전후의 미국 철학자들에게 공자의 도덕, 정치 철학과 중국의 평등주의 정치 문화는 유럽에서 가져온 불비한 정치적, 도덕적 문화 유산을 보완하고 개혁하는 데 꼭 필요한 정신적 활력소이자 유럽에서 이주한 구민을 도덕적, 문화적으로 갱신해 신민으로 만들고 식민지 구방의 천명을 유신해 새로운 나라, 신국을 세우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이념적 동력이었다. 국부들은 중국 수준의 그러니까 이게 대학에 실려 있는 그 시를 암송을 하고 읊고 즐기고 토마스 제퍼슨이. 근데 거기 보면요 이렇게 작신민, 신민을 만드는 문제. 그러니까 이 뉴 네이션을 탄생시켜야 되는 그 독립국가 최초 단계에서 얼마나 공자의 대학이라는 책이 애독이 됐겠어요. 자. 국부들은 중국 수준의 도덕과 덕스러운 문화가 미국의 존망을 가르는 문제라는 점을 너무나도 잘 의식하고 있었다. 조지 워싱턴은 덕성이나 도덕이 인민정부 또는 공화정부의 주된 필수적 용수철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참이다 라고 선언했다. 또 벤저민 프랭클린도 정치에서 법률이 도덕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자문하고 우리의 이 덧없는 현재 중생들은 분초의 경과 속에서 다른 더 오래된 덤불숲의 하루살이들처럼 부패해서 그 결과적으로 그만큼 초라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토마스 제퍼슨도 하나의 사회로서의 국민은 도덕적 인격체를 구성하고 사회의 구성원은 개개인이 그의 사회에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했고 벤저민 워시는 덕성 없이 어떤 자유도 없다고 갈파했다. 존 애덤스는 자유헌법의 유일한 토대는 순수한 도덕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지금 가진 것보다 더 큰 정도로 우리 백성들 속으로 불어넣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지배와 통치 형태를 바꿀지 모르지만 영속적 자유를 획득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모든 사람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선언을 하고 맹세하고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로 약속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그 약속에 대한 의무감, 그건 도덕적인 거예요. 그 도덕적인 트러스트, 믿음이 없다면 약속된 것은 지켜져야 된다. 팍타순트 세르반다라는 그런 도덕적 상식이 없다면 백날 헌법 만들어봤자 필요 없죠. 자유헌법을 만들어도 필요 없으면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거라 이런 도덕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법률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지 법은 바로 강제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도덕이 다 해결해 줘야 되고 그 법률로 강제해서 당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당해도 싸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어떤 기본 전제가 없으면 자기 타나 보면 억울해하겠죠. 근데 자기가 법률을 위반했을 때 감옥살이를 하고 이런다고 칠 때도 도덕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감옥을 가 있는 거다. 마땅히 내가 내 죄가를 치르고 있다라고는 도덕심이 있어야만 그들이 국가와 적이 안 된다고. 국가가 정당한 일을 하니까 당하는 건 싸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감정은 법률 감정이 아니라 법 감정이 아니라 도덕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구석을 봐도 도덕 없이는 국가가 불가능하다는 걸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든 그 경국의 아버지들이 다 그렇죠. 파운딩 파더스들이 거의 유사한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공자 철학은 도덕 철학인데 핵이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자. 일찍이 마키아벨리는 정치와 도덕의 양립 불가능성을 주장했었다. 프러시아의 유명한 계몽군주 프리드리히 2세는 군주는 국민의 제1공복이다는 계몽군주정의 표어를 천명한 반마키아벨리론에서 마키아벨리의 이 반도덕적, 비도덕적 정치 태제를 공자의 덕치 철학의 관점에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프리드리히의 이 계몽주의적 도덕 정치, 덕치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국부들은 덕성, 도덕을 국가 존립의 필수적 요소로 본 것이다. 따라서 미국 국부들의 저 반마키아벨리적 도덕 국가로는 프리드리히의 반마키아벨리적 도덕 정치 태제와 마찬가지로 모두 유교적 영향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성주의보다 덕성주의. 마키아벨리는 도덕과 정치는 관계없는 것이다. 무관한 것이다. 정치가는 온갖 여우나 뱀보다도 더 괴활해야 되고 사자보다도 더 사납고 맹렬해야 된다.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정치의 본질이 있는데 거기서는 전혀 도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반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초도덕적으로 움직여도 되는 것이다, 정치란. 근데 어떤 자들은 이걸 가령 뭐 강정인 같은 서강대 교수들은 그게 근대 정치 개념의 시작이라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데 바로 그 정치 개념을 비판한 사람이 계몽군주 프리드리 2세인데 그 무식하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도덕과 정치를 분리시킨 게 근대적 정치의 시작이야? 분리되어 있던 걸 거꾸로 연결시키려고 한 것이 계몽주의자들의 국가가 아니고 정치관인데 반대로 이해하는 거야. 근데 제일 먼저 모든 근대 정치를 개시하고 그 책임 있게 행동했던 사람들은 그 제퍼슨이든 프리드리 2세든 간에 일단 이 마키아벨리부터 처단하고 시작하는 건데 왜 거꾸로 이해하는 거꾸로. 자. 이 점에서 국부들에게 덕성교육의 본고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던 유교 국가 중국은 애당초 미국 국부들에게 단순한 타자가 아니라 미국과 동일한 타자, 아니 미래의 미국과 동일자일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미국의 공자라고 불리는 에머스는 미국이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부상하는 19세기 중반에 공자를 중용의 인간으로 제 국민의 영광, 동방의 절대현자로 칭송하고 19세기 후반에는 우리가 예수의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것을 공자는 500년 전에 동일한 견지에서 언명했었다고 갈파함으로써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 남한테 그렇게 대접해야 된다. 그 규제를 황금률이라고 주로 말을 해요. 이런 상호적인 그런 입장에서 공자는 이제 공감적인 관점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네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시행하지 말아라. 또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남에게 먼저 하도록 해줘라. 네가 서고 싶으면 남을 먼저 세워주고, 네가 달통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달통하게 해줘라. 달하고 싶으면 달하게 해줘라. 하나는 부정적으로 표현된 거고 소극적으로, 다른 하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좋게 해주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싫은 걸 남도 싫어하니까 남도 싫어한다는 건 내가 공감으로 아는 거예요. 공감이 전제된 것이지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상호주의가 아니라고. 공자를 예수보다 격상시키고 이 중국 철학자를 예수가 모르는 황금의 중도와 치자의 솔선수범을 말한 성인으로 추앙했다. 그리고 1861년 에머슨이 그린 소로의 초상에 의하면 소로는 가장 진정한 미국인이었고 영국적, 유럽적 매너와 취향에 대한 그의 혐오감은 경멸 수준에 달했다. 그러니까 유럽을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중국을 엄청 좋아하고. 그게 최초에 미국을 만든 국부들이고 바로 그 국부들이 배출한 1세대 지식인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 미국 대법원의 동편에다가 공자님 상을 딱 세워놓았어요. 오늘날은 미국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책에 이렇게 딱 표지에 있죠. 공자님 상. 자. 반면 소로는 공자를 여러 시대들이 산출한 적이 있는 스승들 중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칭송한 기욤 포티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조했고 공자의 무도은둔을 시민불복종 개념으로 풀이하면서 도가 없으면 은둔한다. 도가 있으면 나온다. 공자님의 유명한 말이죠. 도가 없는 나라, 도가 없으면 은둔하고 도가 있으면 세상에 나온다. 출사한다. 자신의 이상국가를 유교적 은둔자처럼 소수가 초연하게 국가로부터 동떨어져 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로 그렸다. 그러니까 누가 혼자 어느 깊은
나라의 숲을 속으로 들어가 살든 산 속으로 들어가 살든 가녀지 않는 나라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라고 소로는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유교 국가는 그런 나라라 이거예요. 우리 선비들은 대부분 은둔했잖아요. 실학자들 뭐해서 책 썼어? 다 은둔해서 책 썼죠. 관직을 버리고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은둔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그 유학자들이 주로 산속에 은둔해 있었기 때문에 그 임금님이 이번 과거 시험에는 많은 선비들이 응시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과거 시험 방을 붙일 때 전국의 살림들아 살림에 있는 유생들아 그러면 이제 길어지니까 전국에 있는 살림들아 아예 그냥 살림으로 불렀어. 그 은둔에 있는 그걸 자체를 터치를 안 했어요. 이게 공자님 사상인데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은하고 맞으면 출하고 그렇게 하라고 공자님이 가르치는데 똑같이 배웠는데 왕도 그렇게 배웠고 신하도 그렇게 배웠는데 은둔한다 해서 그 사람을 탄압해? 근데 해결의 국가에서는 시민은 국가의 노예거든요. 지가 마음대로 은둔해? 말도 안 되는 잡아 넣어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 일부러 세금도 안 내고 산속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봤어. 소로가 그때 잡아가 버린 거야. 세금 안 냈다고. 그리고 감옥살이를 했어요. 하루 동안. 나오게 된 것은 지가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나라가 얼마나 폭력적인 국가인가를 미국이 폭력으로 빠져들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안 내서 들어간 건데 아이 소로우가 많이 배운 하버드 대학 나온 그 수재 중에 수재인데 감옥살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돈 걷어가지고 세금을 대신 내줘서 다음날 이런 경험까지 한 사람이야. 특히 자기들의 세금을 가지고 멕시코와 전쟁한다고 전쟁 비용 세금 못 내겠다 이거야. 자. 따라서 에머슨, 소로우 등 이 초월주의자들에게도 동양적인 것은 이국적 타자가 아니라 이상화된 타자, 즉 미국적 현실에 대한 신비적 대체물로서의 야릇하게 동일자인 타자였다. 청교도적 과거의 자기로서가 아니라 이제 뭔가 되어야 하는 미래의 자기로서의 미국인들은 그들이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이상으로부터 그 자신들을 동떨어지게 분리시켰던 모든 상업주의, 물질주의 요소들을 벗어던졌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인은 그 자신의 청교도적 기원이 바로 그것이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부터 소외된 그 자신의 타자였다. 그러니까 청교도 국가인데 청교도도 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화로부터 오히려 타자였어요. 거꾸로 추구하기는 중국의 공자를 추구했기 때문에. 예? 무슨 이 표현이 아주 예술적인 문예적인 표현이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부연해 주는 거야. 자. 미래의 미국 자신과 동일한 이상화된 중국적 타자성 및 반청교도적인 그 자신의 타자성은 에머슨, 소로우, 에즈라 파운드, 토마스 엘리어트와 기타 미국 시인들도 중국과 일본 문학을 서구적 전통이 전무한 예술적 순수성과 집약성으로 발견한 만큼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의 미학적 발견들과도 구조적으로 유사한 특징이었다. 이런 미국인들 쪽에서 중국과 동양을 경험한 것은 오리엔탈이 예술적 표현에 보다 자유롭고 보다 진정한 형식을 얻기 위해 미국 문화 안에 못마땅한 것을 극복하는 판타지 기제가 되는 일종의 이상화된 반응 구성체였다. 미국적 상상의 오리엔탈 타자는 이국 정조가 아니라 진정성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태도와 자세로서 미국인들은 동양과 중국의 문화를 서구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경험하고 진정성을 갖고 광폭으로 수용했던 것이다. 이런 특별한 중국 경험과 중국 문화의 전면적 수용은 미국이 낡은 이류 영국 문화로서의 식민지 문화를 거의 완전히 극복하게 하는 결정적 동력이요 지렛대였다. 한마디로 미국인들은 서유럽 계몽주의에 내포된 공자 철학적, 유교적 요소들을 유럽인들보다 훨씬 더 순수하게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여 계몽주의를 더 철저히 밀고 나가 봉건적, 신분제적 영국 문화의 단순한 연장으로서의 북미 식민지 문화를 갱신하고 새로운 정치 사회 문화와 경제적 부를 창출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정치 경제적 지평을 타개한 것이다. 북미 신세계에서 신국의 그랜드 비전을 마음에 품었던 국부들은
미국의 형성기에 유구한 중국 문명의 긍정적 요소들을 활용해 이 그랜드 비전을 구현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했다. 벤저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제임스 메디슨, 토마스 페인, 존 애덤스 등 미국의 국부들은 자유평등한 중국 문화를 활용해 북미의 유럽 9세계의 나라들과 대립적인 새 나라를 건설하려고 의식적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뉴 네이션이나 이런 말은 국부들이 자주 쓰던 말이에요. 예? 새 나라. 유럽과 다른 나라라는 뜻이야. 새로운 나라. 자. 프랭클린은 자신과 타인들의 덕성을 빛내고 고양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자의 도덕 철학을 북미 식민지로 도입해 식민지민의 시민적 덕성을 진흥시키려고 노력했고, 각종 중국 농작물, 약초, 식물과 양잠, 농업, 직조기술, 온돌 난방 등 중국 기술을 미국화하기 위해 전력 투구했다. 이 온돌 난방 기술은 이게 한국 건데 중국 걸로 알아요. 만주 지역에 이미 우리 온돌이 거기서 이제 쓰는 여진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걸 개조해서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개발해요. 벤저민 프랭클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 노래 있었잖아. 그런 정신 속에서 살았던 거야, 이 사람들이. 자기를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역군들, 창조적인 역군들이라고 생각하고 내용이 없잖아. 그 내용을 모조리 공자 철학으로 채운 거야. 중국의 제도나 이런 걸로. 자. 또 그는 이 분야에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제퍼슨은 혁명전쟁 전후에 유교 경전을 읽고 대학에 인용된 위나라 무공찬가 기욱을 베껴두고 공자의 정치 철학을 익혔고, 중국의 과거제와 관료제를 본뜬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행정제도, 중국 신사를 모방한 자연적 귀족의 육성과 이를 위한 교육제도, 군에 대한 중국식 문관 우위와 문민통제 등 중국적 국가제도를 도입했거나 이를 위해 노력했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중국 정원, 건축 양식을 유럽 양식과 결합시키려고 노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중국은 유교 국가에서는 문관 우위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무관은 늘 문관의 지위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 서 있었어요. 이것을 그대로 미국도 받아들여서 오늘날도 이제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군은 반드시 문민이 통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헌법 정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서재필이나 이런 새끼가 잘 알지도 못하는 놈이 와가지고 독립신문 만들 때 거기서 우리나라가 군인들을 높이 쳐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문관 우위로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꼴이다. 쥐가 온 숭배하는 그 미국이 바로 유교국가의 그 전통을 받아들인 건데 이 무식한 놈이 알지도 거꾸로 말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문관 우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프러시아도 어디도 그 유럽의 나라들은 다 군인을 높이 친다고 하는 나라를 열거하면서 예를 들 때 미국은 빼버려. 독립신문 뭐라고.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 수가 있어요. 서재필이 그러니. 친일파 정도가 아니야. 그놈은 완전 일본 밀정이야, 밀정. 밀정이라고 일본 놈들이 써놨어. 그 자기들 외교 기록.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 기록이 여기서. 자. 워싱턴은 자기의 농장에서 손수 여러 종류의 중국산 화초들을 실험적으로 재배했다. 또한 건국초의 지도적 지식인들은 랄프 에머슨, 데이비드 소로우 등도 공자 철학과 중국 문화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생국가 미국의 새로운 도덕, 지식 문화를 이룩하는 데 앞장섰다. 국부들과 건국 전후 지식인들의 이런 노력과 그 성과는 미국의 건국과 발전의 주춧돌이 되었고 미국의 소중한 예외주의적 유산이 되었다. 미국의 건국 지도자들이 영국의 제국주의 지배를 전복시키기 위해 사활을 건 혁명 투쟁을 벌이던 1770년대 이전부터 공자와 미국의 건국은 실제로 긴밀한 관계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건국 이전 식민지 시대부터 미국의 국부들과 지식인들은 중국과 공자를 잘 알고 있었다. 식민지 시대 미국인들에게 중국의 문화의 상징적 특징은 진기함이었다. 진기한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의 삶을 많이 풍요롭게 했기 때문이다. 미국을 휩쓴 중국 제품은 17세기와 18세기 초 영국을 휩쓸었던 중국 수입품과 대동소이했다. 17세기에 영국이 수입한 중국 물건들은 1609년 벤 존슨의 가면극,
영국 거래소에서의 유흥에 열거된 물목들과 대강 비슷했다. 중국의 각종 직물, 중국 목걸이, 중국 팔찌, 중국 스카프, 중국 부채, 중국 혁대, 중국 칼, 중국 괴짝, 중국 캐비닛, 손괴, 우산, 해시계, 모래시계, 거울, 화경, 졸보기, 삼각유리, 볼록렌즈, 수정구, 광택그림, 타조알, 극락조, 사양고양이, 인도생쥐, 인도쥐, 중국개와 중국고양이, 비단꽃술, 모자이크 물고기, 광택나는 열매, 쇠비름 접시, 아주 고운 새장, 당구공, 지갑, 파이프, 딸랑이, 물동이, 물병, 컵, 깡통, 쓰레기통, 이쑤시개, 표적, 대검, 모든 연령대의 턱수염, 가면, 안경 등이었다. 안경이 서양에서 들어온 건지 알지만 거꾸로 서양 놈들은 지금 중국의 안경을 1600년경에 수입해서 쓰는 응?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이제 많이 나열되지 않았지만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도 전부 중국에서 이제 도입해서 그들도 아이스크림을 만들게 되고, 아이스크림이 서양에서 들어온지 알지? 우리나라 옛날 아이스크림은 지금 가장 유사하게 만드는 아이스크림 장사가 설빙이라는 데에서 그 아이스크림, 설빙 아이스크림 알죠? 그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한강에서 겨울에 얼음을 떠다가 깊은 그 지하 창고에 저장해 가지고 여름에 그걸 내다 파는 장사들이 수십 개, 수백 개 됐어요. 그 장사하는 상점이. 그러니까 서빙고동, 동빙고동이 왜 없어졌는지 일본 놈들이 없었거나 착각하면 안 돼요. 이미 조선시대에 동빙고동, 서빙고동이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개인들한테 그 경복궁에서도 그냥 얼음을 여름에 샀었어요. 뭐 이게 자기들이 관리들을 시켜서 그렇게 한강에서 떠오던 그 빙고 운영을 정지해 버린 거야. 너무 많이 얼음 장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름에 왜 없어진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선 말이 되기 전에 이미 빙고는 운영이 정지돼요. 이미 그 19세기 중반경에 이미 정지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설빙을 만들어 먹는 건 손쉬운 일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팔고 그랬어요. 북경에서도 팔고. 온갖 것. 여러분들이 지석영이 종두법을 들여왔다고 알아서 서양에서 들어온지 알죠? 종두법의 발명지는 중국이에요. 중국의 종두법이 이제 서양으로 전해지면서 거기서 이제 평지 풍파를 일으켜요. 병영군을 집어넣어갖고 무슨 뭐 강화시킨다고 그러니까 그 갈등을 그 갈등만을 다룬 건 아니지만 그 계몽 과정에서 그 갈등이 등장하는 궁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뭐지? 노얄 어페어 그 영화를 보라고. 대신들이 이게 그거 놓으면 그게 낫느냐, 이거 왕자한테 놓아야 되는 거야. 그게 낫는다고. 어떻게 하냐? 실험을 해봐서 낫는다. 누구한테 실험했냐? 나한테 했습니다. 거기 개혁가가 그렇게 말을 해. 할 수 없이 이제 그놈들 그거 안 나서면 큰일 나는데 쪼르륵 앉아 있어. 개혁가, 왕비.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간 나섰어요. 천년두가 나섰다고. 거기에서 보면은 중국 사람 모자가 한번 등장하는데 갓 같은 게, 갓을 쓴 남자가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받아들였다는 말은 그 영화에는 없어요. 없지만은 개혁은 종두법과 같이 들어오는 거고, 계몽주의적 개혁은 그것은 은유적으로 중국에서 온 것을 거기서 표현해 줘요. 그 중국인의 등장 장면을 통해서. 근데 과학적으로는 뭐 니담의 과학책이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연구원 전부 종두법은 중국에서 먼저 발생한 걸로 만들어진 걸로 다들 되어 있어요. 율로 또 유심어둔 추리로. 자, 읽어. 여기에 1658년부터 수입하기 시작한 차만 추가하면 리스트는 거의 완성된다.
그런데 물목에서 놀라운 것은 오늘날 한국, 중국, 일본인들이 서양에서 극동으로 전해졌을 것으로 착각하는 돋보기, 졸보기, 화경, 안경 등 많은 물건들이 중국 상품으로 열거되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 보통 사람들에게 중국은 일단 차와 도자기의 나라, 비단과 낸킨, 남경 문명의 나라였다. 차, 도자기, 비단, 낸킨, 칠기, 유리공예품 등 진귀한 중국 제품들은 미국의 생활 양식에 광범한 영향을 미쳤다. 아니 유럽 제품 중에 지금도 진기한 것은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중국에 가보면 그런 여러 가지 관광 상품으로 파는 것에 유리병 안에 그림을 그려서 그 아주 아름다운 미인이나 엄청나게 좋은 풍경을 그려놨거든요.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어. 호리병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했는데 안에다 그림을 그렸어. 잘 그렸어요. 아주 명화처럼. 알아 우리 영구에 알아오라고. 또 중국인들이 하는 것 중에 지금도 진기한 것은 변검. 순간 딱 하면 얼굴이 바뀌어버리잖아, 색깔들이 다. 그거 알아? 국제적으로 이게 국제화되지 않았어요. 안 가르쳐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기법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 하나가 배웠더라고. 근데 절대로 확산시키지 않는 맹세와 맹세 속에서 자. 1700년대 초에 차는 미국 식민지 사회의 최초의 사회적 음료로 정착해 멋있는 현대적 생활 양식의 일부로서 내내 각광을 받았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1750년경 집에서 아침과 오후나 만찬 후 저녁에 바깥에서 100만 미국인들이 하루에 2번 차를 마시고 있고 이것은 여기에서 첫 번째 비용으로서 1인당 연 반기니 못지않게 타산된다고 추산했다. 1770년대 초에 미국인들은 연간 11에서 13억 컵의 차를 그러니까 하루 약 1인당 1.4에서 1.62컵을 마셨다. 이와 함께 중국제 찻상, 찻잔, 찻주전자, 중국제 칠기, 도자기, 중국 비단이 딸려 들어왔다. 그리고 미국으로 수입된 거대한 양의 중국 낸키는 미국 위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개창했다. 뉴잉글랜드의 세일럼, 매사추세츠주의 항구 도시의 가로에는 여성들이 낸킨으로 만든 가장 패션적인 재킷과 바지를 입었다. 지극히 부드럽고 투명할 정도로 얇고 가벼운 동양 비단으로 만든 크래프트 쉰은 여성들을 폭풍처럼 휩쓸었다. 18세기 말엽에는 뉴햄프셔 등 여러 주에서는 깅엄, 바둑판 무늬의 무명의 제조가 흔한 산업이 되었다. 동시에 18세기 중반에 미국 이주민들은 거대한 양의 치펀데일, 중국식 가구, 영국 런던의 치펀데일 회사가 만든 신화즈리 가구, 중국식 벽지, 비단, 도자기 등을 사들였고 덜 비싼 중국 상품들은 미국 사회의 덜 부유한 계층들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완전히 중국화 되어버린 거죠. 자그마한 생활 문화에서부터 미국 헌법 제도까지 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한편 중국은 식민 시기에 미국은 중국을 새로운 식물들의 풍부한 출처로 간주하고 식물학적, 동물학적 원더랜드로 유토피아로 여겼다. 어떤 이주민들은 유럽에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귀중한 나무들이 중국 북부 지방에 자라고 있고 식민지에서도 잘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었다. 그들은 중국 식물을 북미로 이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1754년 종이를 만드는 꾸지나무를 북미로 가져왔다. 조지아주의 주화가 된 금행자와 치자나무, 동백나무와 같은 관상식물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왔고 남부의 여러 주에서 잘 자랐다. 은행나무와 장례와 같은 몇몇 잘생긴 나무들도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다양한 중국 화초와 나무들이 미주에서 흔한 식물이 되었고 유럽을 에도라 또는 중국으로부터 직접 이식된 중국 꿩도, 미주 도처에서 야생조가 되어 미국인의 중요한 사냥감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의 정원, 건축 양식은 식민지 시대 초기부터 북미의 정원과 건축에 영향을 미쳤다. 어떤 정주자들은 자기들의 주택을 중국식 내부 장식으로 축조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치펀데일로 알려진 양식으로 지었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 예술과 문화를 서양적으로 해석한 신화즈리 양식으로 알려진 영국 건축가들의 설계를 추종했다. 신화즈리와 고딕의 미감의 개요서인 토마스 치펀데일의 Gentlemen and Cabinet Makers 디렉터 윌리엄 체임버스의 Design of Chinese Buildings, Furniture, Dresses, Machines and Utensils, 로버트 모리스의 Select Architecture, 표준장인의 준거서적 Carpenter's Rules of Work in the Town of Boston 등이 미국의 신화주의 장식 문화와 건축 문화의 확산에 불을 붙였다. 그 유텐실스라는 것은 생활용품이라는 뜻이야, 생활용품. 1752에서 55년 버크셔의 우드사이드 하우스는 윌리엄 체임버스가 설계한 영국 큐 가든의 공자 사당을 흉내낸 것으로 보이는 우아한 중국식 오두막을 가진 로코코 황야를 배치해 주택을 고딕화했다. 중국 정원을 조성하는 수많은 패턴 서적들도 이 시기에 출판되었다. 1756년 이후 중국식 격자의 난간들이 도처에서 나타났다. 이 추세는 혁명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1760년대에 치펀데일의 중국 양식은 지방주택의 난간에서 흔히 쓰였다. 중국 양식으로 희주 씨는 이게 지금 미술 예술 분야니까 잘 들어도. 네? 중국 양식으로 지어진 주택들은 각광을 받으며 확산되었다. 로코코, 고딕, 중국 양식은 영국에서처럼 서로 혼합되어 쓰였다. 토마스 제퍼슨도 이런 형태의 건축을 좋아했다. 미국 건축에 대한 중국 양식의 영향은 미국의 건국 이후에도 뚜렷했다. 1790년대에 미국 철학회의 한 회원은 필라델피아 근처에 자기 집을 중국식으로 지었다. 기업활동, 차 마시는 습관 등과 연계된 조경 관심으로 인해 미국은 중국 상품의 가장 큰 소비국이자 가장 큰 수입국이 되었고 미국인들은 중국적인 모든 것에 감질나 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벌써 8시 50분이에요.